자, 이제 동학농민운동으로 갑시다. 763페이지 볼까요? 자,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에 있었다고 했고, 이 운동은 1894년 1월부터 1894년 12월까지 1년 내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들은 일단 과정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고, 그러므로 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에서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사건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하고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시기를 나누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1기 나와 있죠. 1기는 고부밀란기라고 여러분 책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제1기 고부밀란기 1894년 1월부터 있었던 1월에 있었던 사건이고, 자, 고부밀란기에서 일단 원인부터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원인. 일단 고부밀란이니까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고부에서. 고부는 어디냐면 정읍 알아요? 내장산 있는 정읍 옆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고부인데, 고부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죠. 고부라고 하는 지역은 좀 전에 얘기했던 정읍, 김제, 익산 다 전주, 여기가 전부 다 전라도 지역이고 다 그냥 곡창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김제 또는 여기 금구, 아까 나왔던 지명 중에 금구, 그 다음에 여기 고부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지평선 알아요? 지평선 뭐냐면은 이 수평선은 뭔지 알죠? 바다가 이렇게 보이면 저 끝에 이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구별 안 되는 정도로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바다 펼쳐져 있는 걸 우리가 수평선이라고 하잖아요. 지평선은 땅하고 하늘하고 맞닿아 있는 지역이니까 산이 없어. 그래가지고 쭉 다 평야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워낙 산지가 많기 때문에 전체 땅 중에서 국토 중에 70%가 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지역에 가면, 특히 이제 김제나 이 지역에 가면 지평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이 없고 끊임없이 평야가 펼쳐져 있는, 그래서 가끔 이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우리나라에 이런 데도 있구나. 우리나라 다 산지잖아요. 이렇게 눈만 돌리면 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산이 없이 쭉 평야만 펼쳐져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데가 있구나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곡창지대가 펼쳐져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전라도 지역이고, 이 지역 즈음이에요. 고부라고 하는 지역도 굉장히 비옥한 토지가 있어서 곡창지대로 아주 유명해서, 이 조선 후기죠. 말하자면 조선 후기에서 이제 근대화되는 그 시기인데, 이 시기에 탐관우리들도 서로 이 지역에 수령으로 파견되려고 경쟁을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파견돼야 많이 뜯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수확이 많고 비옥하고 이런 지역이 고부여서, 자,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고부예요. 자, 그러면 고부에서 일어난 원인은 뭐냐면 고부 군수 조병갑의 폭정 때문에. 고부 군수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 못했다는 건데, 어떻게 정치를 못했냐면 너무 함부로 세금을 걷어가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제목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의 세금을 만들어서 세금을 그렇게 함부로 걷어갔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부군수의 폭정에 이제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만석보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른쪽에 만석보 거기 유지비라고 해서 비석이 하나 서 있는 거 보이죠? 자, 만석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수지예요. 자, 저수지가 원래 여기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조병갑이 저수지를 하나 더 만들겠대. 그럼 돈을 내래. 그리고 와서 일을 하래. 자, 그래서 저수지를 새로 만든 거예요. 저수지가 2개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내 돈에서 만들었으니까 물을 마음대로 퍼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물 퍼가려면 또 물세를 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빡쳤죠. 말하자면 농민들이 열이 받은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가서 다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관할을 습격하고, 그 다음에 관아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들 풀어주고, 쌀창고 있을 거 아니에요. 쌀창고 열어서 쫙 나눠주고 돌리고, 이런 사건. 그래서
사실 이 고부 밀란은 말 그대로 밀란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일어난 뭐 홍경래 은한, 임술농민봉기 이런 것처럼 그 연장선상에 있는 그냥 밀란이죠. 백성들이 너무 억울해서 그냥 관할을 습격해가지고 이제 수령 끌어내고 이런 사건이 바로 고부 밀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게 고부군수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폭정 때문에. 자, 그러면 고부군수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왠지 막 잡아 죽였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지금으로 하면 검사나 판사 같은 고등 검찰관 비슷한 요런 벼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잘 살게 되고 지금도 이 집안은 잘 살죠. 네, 당연히. 역시 우리는 탐관오리가 되거나 친일을 했어야만 하는 거야. 그래야만 됐었던 거야. 우리 부모들이 잘못한 거지. 괜히 절개를 지키고 난리야. 친일을 했었어야지. 자, 어쨌든 조병갑.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이제 그렇게 영전을 하게 되죠. 자, 어쨌든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은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공덕비. 왜 우리 너무 수령이 훌륭하면은 거기다 이제 공덕비나 송덕비 같은 걸 세워주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운다고 돈을 뜯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종목을 만들어서 세금을 걷어가기도 했던 사람이 조병갑.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고 이제 농민들이 밀란을 일으킨 사건. 자, 그럼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아는 그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학농민운동하면 딱 떠오르는 그 사람이 전봉준이죠. 그래서 전봉준의 주도하에 당연히 이제 밀란을 일으키게 된 사건. 자, 그러면 이 사건은 밀란이니까 그냥 잘 다독였으면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밀란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잘 다독여줬으면 그냥 끝났을 일이 바로 고부 밀란이어서 딱 밀란적 성격을 갖는 일이 고부 밀란인 거죠. 자, 그래서 결과 보시면 이제 수령이 바뀌었겠죠, 당연히. 수령은 박원명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처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무마가 될 뻔했던 사건이 고부 밀란이었으나, 자, 이렇게 끝날 리가 없죠. 제2기. 자, 제2기는 1차 봉기 시기예요. 1차 봉기라고 하면 이제 봉기는 이 사람들이 이제 군인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군대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군과 대치해서 싸우기 시작한 게 바로 1차 봉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밀란이 끝났는데 다시 봉기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자, 일단 1894년 3월부터 있었고요. 자, 요 원인은 또 누구 때문이냐? 자, 안핵사 이용태의 탄압 때문이에요. 안핵사 이용태의 탄압 때문이다. 자, 안핵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밀란이 일어나면 나라에서 임시관리, 안핵사를 파견해요. 그 지역으로. 그래서 야, 가서 농민들 얘기도 좀 들어주고 좀 달래고 와. 이렇게 농민들을 좀 다독이는 이런 관리가 안핵사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용태라고 하는 사람을 안핵사로 파견했죠. 자, 그럼 안핵사가 가서 농민들을 불만을 좀 무마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안핵사가 다 이제 들쑤시고 다닌 거야. 야, 주동자 누구야? 그러면서 이제 막 주동자를 색출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주동자로 이제 몰린 사람들을 또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잘 끝날 뻔했지만 여기서 이제 확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전쟁이야. 말하자면 전쟁이야. 나라와 전쟁이지. 자, 그래서 농민들이 봉기를 하게 된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관군과 싸우기 시작한 게 바로 이 1차 봉기고, 자, 역시 이걸 뭐 제가 말 안 해도 주도한 사람은 누구예요? 전봉준. 자, 그래서 이제 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럼 처음에 봉기가 일어난 곳은 어디냐? 당연히 전봉준이 주도했으니까 고부냐? 아니에요.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무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처음에 봉기가 일어나게 되죠. 자, 무장은 지역 이름이에요. 이 중무장 했다 한 그런 무장이 아니고 여기서 무장인데, 무장은 그럼 또 어디냐면 지금의 고창, 선운사와 복분자가 유명한 고창 알죠? 또 장어가 유명하지. 거기가 고창인데 그 고창 지역으로 가서 전봉준이 요 지역에 왜 그러면 여기로 가서 봉기를 처음에 일으켰냐면 여기에 손아중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동학 세력으로는 좀 세력이 큰 그러니까 농민 장군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나랑 같이 할래?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봉기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농민군을 끌고 자기가 있는 세력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냐?
고부예요. 그래서 고부로 데리고 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처음에 봉기가 시작된 것은 이제 무장에서 시작돼서 이 사람들을 끌고 고부로 데리고 왔죠. 자, 그리고 고부에서 이제 백성들한테 그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쫙 통문을 돌려서 야, 나 지금 이제 이런 거 할 거니까 모이자. 그래가지고 쫙 모였어요. 그게 백산봉기예요. 백산. 백산은 어디냐면 이제 고부에 있는 그냥 조그만 언덕 같은 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동학농민군이 쫙 모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백산봉기. 자,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 처음에 무장봉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손아중, 오른쪽에 보시면 손아중, 김계남 이런 사람들과 함께 봉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3월 20일에 처음으로 모이게 되는데 여기에 사람 이름 한번 써볼게요. 손아중, 그 다음에 김계남. 손아중과 김계남은 우리가 보통 농민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봉기를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전봉준의 근거지가 어디예요? 고부. 고부로 가야 되죠. 그래서 고부에서 백산. 백산에서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가 고부백산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백산봉기라고 나와 있죠. 자, 고부백산에서 집결해서 호남 창의소를 조직하고 창의대장으로 손아중과 김계남을 이제 임명을, 전봉준을 창의대장으로 하고 부대장으로 임명해서 여기에서 이제 대대적인 봉기가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호남 창의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봉기가 본격적 시작되면서 여기서 이제 창의문 같은 걸 발표하게 되죠. 거기 보시면은 4대 강령과 경문.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딱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고부 백산에서 봉기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자, 백산. 자, 거기 보시면 경문, 백산 경문과 그 다음에 강령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봉기를 일으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1차 봉기 경문. 자, 이게 백산 경문이에요. 백산 경문. 자, 봅시다.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르렀음은 그 본의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안으로는 간악한 사람들을 없애고 밖으로는 외적을 물리치자.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동학농민운동의 1차 봉기의 성격은 반봉건 반외세. 자,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봉기를 일으키게 되죠. 자, 그러면서 4대 강령 한번 보시면 자, 사람을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 충효를 다해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를 바로잡는다. 반외세임을 알 수 있고요. 군대를 몰라 서울로 들어가 권세가와 귀족을 없앤다. 그래서 경문과 강령을 발표하게 된다. 자, 시험에는 요 경문이라든가 강령을 제시하고 이게 발표된 게 언제냐 시기를 물어볼 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어디? 백산봉기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이 알아내시면 되고 이때 백산에서 봉기했다고 했잖아요. 자, 서면 죽산, 앉으면 백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무기나 뭐 제대로 변변한 게 있겠어요? 이 당시 농민들의 무기는 뭘까요? 죽창. 죽창 뭔지 알죠? 대나무를 이렇게 세로로 깎아서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얀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 있으면 죽창을 들고 서 있어도 다 하얗게 보이는 거죠. 백산이 조그만 언덕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멀리서 보면 다 서 있으면 이제 하얗게 보이는 거고 이 사람들이 앉으면 손에 뭐 들고 있으니까? 죽창을 들고 있으니까 다 대나무만 보이니까 서면 이 사람들은 서 있으면 하얗게 보이니까 백산. 이 사람들이 앉으면 대나무만 보이니까 죽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서면 죽산, 앉으면 백산,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 이런 표현이 있는 게 이제 그런 동학 농민군들의 모습을 뭐랄까 할까요? 이제 모습을 나타낸 건데 사실 뭐 변변한 게 없었다는 얘기죠. 무기나 이런 것들은 열세일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백산에서 봉기를 일으켜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관군과 맞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관군의 입장에서도 얘네들이 봉기를 일으킨 지금 뭐라고 해요? 반란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군과 싸움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관군과 맞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기 시작한 그 전투가
대표적인 전투가 황토현 전투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은 전투 봅시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세력이 커진 농민군은 백산을 떠나서 태인 일대를 점령하고, 다 거기예요. 자, 고부, 태인, 뭐 정읍, 뭐 황토현 다 거기 그 근처에 있는. 자, 태인을 점령하고 황토현 전투에서 감영군을 만나서 격파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 전투가 황토현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황토현 전투에서 농민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때 누구랑 싸웠냐? 그러면 농민군이랑, 이때는 전주 감영군이랑 싸워요. 자, 전주 감영이 뭐냐면 도청. 그러니까 전주 감영군과 싸웠다는 건 도군과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 군대와. 자, 그래서 결국에는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농민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무장봉기, 백산봉기, 황토현 전투해서 이 사람들이 원래 이 전라도 지역의 중심지는 어디냐면 전주예요. 이 당시에는 전라도 지역의 중심지가 전주죠. 자, 그래서 전주를 점령하면 끝나는 거예요. 새 사건이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전주로 들어가지 않고, 이 황토현에서 전주까지 가면은 멀지 않거든요.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라도를 완전 점령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라남도 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뭐 장성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쭉 다시 전주로 올라오게 되죠. 왜냐하면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농민들의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남도 쪽으로, 전라남도 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결국에는 쭉 거쳐서 다시 한번 장성에서, 서울에서 내려온 군대와 또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주로 입성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 대표적인 전투가 황룡촌 전투예요. 장성 황룡촌 전투. 자, 보시면은 밑에, 자, 정읍, 흥덕, 고창, 장성 등을 공략한 후에 한평 나주를 거쳐서 다시 북상했다. 그러면 한평 나주까지 갔으면 나주는 꽤 아래쪽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전라남도 아래쪽까지. 그래서 다시 북상을 해서 장성에서 다시 관군과 맞서 싸웠죠. 그리고 이렇게 쭉 이제 내려가는 과정에서 농민군을 모은 거예요. 세력을 좀 모아서 다시 쭉 올라오다가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장성 황룡촌 전투. 자, 여기도 역시 농민군과 싸워서 이겼다고 했는데, 자, 이때 맞서서 싸운 건 경군. 경군은 이제 서울에서 군대가 내려왔다는 얘기죠.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거죠. 이제 정부에서도. 그래서 군대를 보냈죠. 자, 밑에 보시면 북상하던 농민군은 장성 황룡촌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때 경군을 크게 격파했다라고 했잖아요. 경군이 서울 군대, 말하자면 나라에서 군대를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4월 23일 날, 자, 농민군과 이번에는 관군 중에서 경군, 서울의 군대가 내려왔다. 자, 역시 요 전투에서도 농민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자, 이제 장성까지 다 진압을 한 후에 이제 전주, 전라도의 중심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전주성 입성, 전주성으로 들어갔는데, 이때쯤 돼서는 거의 무혈 입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하자면 큰 전투 없이 그냥 문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맞아준 거죠. 그래서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되죠. 지금이야 전라도의 가장 큰 도시는 광주지만 이 당시에는 전주가 가장 큰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특히 전주 같은 경우는 뭐 중심지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이성계가 어디 이씨예요? 전주 이씨잖아. 그러니까 전주는 이성계의 고향, 조상의 고향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요 전주라고 하는 지역을 풍패지관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전 한나라 고조의 고향이다라는 의미로 이성계의 고향인 지역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는 그냥 그 지역, 전라도 지역의 중심지라는 것보다 그렇게 이제 조선의 태조의 고향이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컸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점령했다는 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정신적인 중심지를 또 차지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전주성까지 들어가게 되죠. 쭉 이렇게. 자, 이 중에서는 여러분이 백산봉기, 그리고 황토현 전투, 그다음에 황룡촌 전투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봉기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결국에는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된 거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주장이 나와 있네요. 탐관오리 제거, 그다음에 농민 수탈로 원성이 높았던 균전사 폐지 뭐 등등 이런 내용을 제시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2차 봉기까지
이제 여기다가 쓸게요. 3차 봉기는 3기.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전주선까지 점령하자 이제 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전라도 지역이 굉장히 곡창지대인데 이 지역 전체를 폭도에게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큰일 나겠네. 이제 이러다가 넘어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3기 이때는 이때 우리가 패정개혁안 실천기, 패정개혁안 실천기라고도 하고 1894년 5월부터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전주화약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때 정부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정부에서 이제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정부에서 했던 건 즉 청나라에게 군대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는 청나라 군대만 들어온 게 아니라 누가 따라 들어오죠? 일본 군대가 따라 들어오죠. 아까 우리가 무슨 조약 때문에? 텐진 조약 때문에 자, 여기에 청군 파병을 요청했죠. 청군 파병을 요청. 청군의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자, 그래서 청군이 파병을 하게 돼요. 자, 청나라 군대가 왔어.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청나라 군대만 온 게 아니야. 일본군이 따라왔어. 일본군도 파병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일본군도 따라왔어요. 그래서 1차 일본 군대는 5월 6일 날 들어오고 2차 일본 군대는 5월 9일 날 들어오죠. 그래서 일본 군대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외국 군대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농민군들이 이제 이 사람들도 위기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외국 군대를 불렀네 저것들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부에 대고 뭐라고 했냐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얘네들을 나가라고 해라. 그럼 우리도 해산할게. 그 대신 우리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개혁안을 제시할 테니까 그건 좀 들어줘야 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정부와 화약을 맺어요. 화약이 뭐냐면 이제 화해를 약속하는 거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 적당히 하자라는 걸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게 전주 화약이죠. 전주 화약이 체결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전주 화약에서 요청한 게 뭐예요? 외국 군대 철수. 자, 그 대신 우리 개혁안 들어줘야 돼. 자,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패정개혁안을 제시하게 돼요. 패정개혁안을 제시하고 자, 그러면서 그 대신에 이게 잘 지켜지는지 봐야 되고 지금 현재 농민군이 전라도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자치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치안도 담당하면서 너네 개혁 잘하는지 감시도 할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집강소를 설치하게 돼요. 집강소라고 하는 건 농민자치기구이면서 자, 이 기구는 전라도 지역에만 설치한 거예요. 집강소를 전국에 설치한 게 아니고 전라도 지역에만 53개소를 설치를 하게 되죠. 자, 집강소라고 해서 자치기구를 설치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패정개혁안, 여기 이제 농민의 개혁안이에요. 패정개혁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집강소라고 하는 이런 농민 자치기구를 설치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 봅시다. 자, 정부에서는 농민들의 개혁안을 딱 받았는데 자, 예전에 우리가 한 10년 전에 급진개혁파가 개혁 일으키면서 개혁안 제시했었죠. 그게 뭐였어요? 14개조 정강, 갑신정변에서 14개조 정강. 자, 그때 급진개혁파가 제시한 개혁이 있어. 그 다음에 이번에 동학농민운동 세력이 또 제시했어. 자, 이렇게 개혁안을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개혁을 하긴 해야겠구나. 필요하긴 하겠구나. 이렇게 여러 계층들이 요구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개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물론 뭐 신분제 없애고 막 토지제도 바꾸고 이건 못하죠. 정부에서는. 하지만 그래도 조세제도 정도는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개혁을 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게 돼요. 그 기구가 교정청이에요. 교정청을 설치하게 되죠. 자, 정부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교정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보일게 이렇게 뭔가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개혁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 앞에서 우리가 전주화약을 체결하면서 약속했던 게 야, 외국 군대 나가라고 해라. 철수를 요청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한테 철수를 요청하죠. 우리 이제 사건 다 끝났으니까 너네 나가라. 자, 그런데 청나라 군대는 알았어, 나갈게. 그런데 일본 군대는 이 군대가 파견된 걸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때 내가 조선에 대해서 탁
도장을 찍어야지 말하자면 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지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일본이 여기서 이제 사건을 일으키면서 발악을 하게 되죠. 자, 일본이 이거를 기회라고 봤기 때문에 첫째, 정부를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복궁을 점령하게 돼요. 자, 경복궁을 점령하게 된다. 자, 여기에서 경복궁을 점령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경복궁으로 쳐들어가서 이 지역을 장악을 하고 왕과 왕비를 지금 억류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과 왕비를 지금 일본 손아귀에 있다. 꼼짝 못하게 하고 있다. 그 대신 일본이 쫙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일단 왕과 왕비를 억류한 후에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조선을 장악하는데 걸림돌이 된 게 누구예요? 청나라잖아. 지금 청나라하고 내가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청나라를 기습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청일전쟁을 도발하게 되죠. 청일전쟁을 도발하게 된다. 자, 그래서 청일전쟁을 도발하게 되고 자, 그래서 청일전쟁이 이때 일어나요. 자, 그리고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이제 이쪽에서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청나라랑 일본이랑 싸우고 우리나라 안에 싸우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내정을 장악하려면 여기에서 개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침투하기 좋은 방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혁을 강요하게 되고 그 개혁을 강요하기 위해서 관청을 하나 설치했죠. 왜냐하면 지금 일본은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야, 니들이 우리 대신 개혁 좀 잘해놔. 그러면서 개혁 기구를 설치하게 돼요. 그게 군국기무처예요. 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게 돼요. 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면서 사실은 여기서 군국기무처 설치만 나오지만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면서 뭐를 없애버렸을까요? 정부가 만든 교정청을 없앴죠. 그렇죠. 교정청이 폐지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교정청이 폐지되는 거죠. 그래서 교정청을 잠깐 있다가 뭐 한 것도 별로 없이 개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는 교정청이라는 기구가 정부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거. 하지만 일본에 의해서 군국기무처가 설치되면서 없어졌다는 거. 자, 그래서 교정청 그리고 군국기무처. 자, 여기까지가 제3기 패정개혁안 실천기. 자, 패정개혁안 실천기에서는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들어왔고 자, 패정개혁안 전개, 제시, 집강소 설치, 교정청 설치, 청일전쟁 발발, 그리고 군국기무처 설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가 제3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다가 쓸까요? 제4기. 자, 4기로 갑시다. 4기는 2차 봉기 시기예요. 2차 봉기. 그래서 1894년 거의 한 9월 이후부터 나타난 시기거든요. 자, 봅시다. 2차 봉기. 다시 한번 농민군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일어났었죠. 1차 봉기. 여기서 또 일어났어. 왜? 자, 2차 봉기가 일어난 원인은 자, 이 동학 농민 세력이 가장 열받은 게 지금 우리 왕과 왕비를 얘네들이 지금 억류하고 있다고 완전히 열받았죠. 그래서 일본을 쫓아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일본을 축출하기 위해서 야, 모여. 그래서 서울로 쳐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제4기. 자, 그러면 제4기의 경과 봅시다. 자, 일단 이때는 자, 논산에서 집결을 하게 되는데 이 논산에서 집결을 누구 했냐? 자, 이 논산에서 집결할 때는 전라도 세력과 충청도 세력이 다 모이거든요. 자, 전라도 동학 세력을 남접, 그 다음에 충청도 동학 세력을 북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접과 북접이 같이 모이게 돼요. 자, 남접과 북접이 같이 모이게 되는데 남접은 전봉준이 주도하는 전라도 세력, 전라도 동학 세력. 자, 그 다음에 북접은 자, 여기서는 손병희가 주도하는 충청도 세력.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본 적 있었나? 남접, 북접? 안 들어봤었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서 1차 봉기를 1차 봉기가 일어났을 때는 지금 누구만 참여한 거예요? 남접만 참여한 거죠. 처음에 이렇게 1차 봉기 일어날 때 북접한테도 연락을 했죠. 우리 같이 할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싫어. 왜냐하면 여기는 정치적인 사건이잖아. 우리는 여기 참여 안 하겠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사건에만 힘쓰겠다라고 해서 북접은 참여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북접도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자, 북접이 참여하게 된 이유는 누구 구하러 가고 있으니까. 왕 구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명분이 있다.
그래서 왕을 구하러 가니까 충청도 세력이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논산에서 집결을 할 때, 즉 1894년 10월에 논산에서 집결을 할 때 이때는 남접과 북접이 같이 모이게 되고, 자 그러면 논산에서 집결해서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서울로 진격을 해야지 왕을 구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가다가 중간에 일본과 조선의 연합군이 관군 이 사람들과 맞서 싸우게 되는데 그게 공주 우금치 전투예요.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공주 우금치 전투는 1894년 11월에 그래서 이 공주 우금치 전투는 조일 연합군과 말하자면 일본과 조선의 관군이 이제 연합을 해서 연합군과 농민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진 거고요. 공주 우금치 전투는 제가 말 안 해도 패배.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죠.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대대적인 토벌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 이걸 제가 토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어마어마한 관군과 일본군과 무기도 훌륭한 관군과 일본군과 동학 농민 세력이 이거는 조금씩 기록에 따라 다른데 어디는 10,000명이라고 하고 어디는 50,000명이라고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라고 했으니까 거의 이 농민군 변변한 무기도 없는 이 농민군을 거의 뭐 학살하다시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공주 우금치 전투고, 이 우금치 전투가 마지막 전투는 아니에요. 대대적인 실패를 하게 된 거지만 이제 마지막에 소규모 전투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뭐 보은 전투라든가 여러 개의 또 소규모 전투가 있었고 아직 전봉준은 안 잡혔어요. 전봉준이 잡힌 건 1894년 12월에 전라도 지역까지 한참 내려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숨어 있었던 이 전봉준을 측근의 밀고에 의해서 결국에는 1894년 12월에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봄에 처형을 시키게 되죠. 그게 이제 요 동학농민운동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1기는 고부밀란기, 1기는 고부밀란기, 그 다음에 2기는 1차 봉기 시기. 여기에선 여러분이 요 백산봉기, 그리고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를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3기 패정개혁안 실천기. 시험에는 여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왜냐면 요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패정개혁안, 집강소, 교정청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패정개혁안 실천기가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거, 또는 제가 지금 날짜를 쓴 이유는 순서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정청 설치, 그 다음에 여기서 경복궁 점령 뭐 이렇게 날짜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날짜를 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기의 2차 봉기 시기에서는 논산에서 북접이 참여했다는 거, 그리고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를 했다는 거. 그래서 쭉 과정을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죠. 동학농민운동에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본을 축출하기 위한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의 성격은 반외세 또는 반침략이라고 볼 수 있고, 1차 봉기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런 이용태나 뭐 이런 정부에 대한 불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봉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은 반봉건, 반외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갑신정변은 지배층 지식인 뭐 개화파 이런 사람들이 일으킨 봉기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했죠? 사건이라고 해서 위로부터의 개혁.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민중이 직접 봉기를 일으킨 게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아래로부터의 개혁, 당연히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동학농민운동이에요. 당연히 동학농민운동이죠. 그러면 우리는 765페이지 패정개혁안 12조 가볼까요? 패정개혁안 12조 한번 쭉 읽어볼게요. 거기 보시면 2번부터 볼게요. 탐관오리는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횡포한 부호는 엄징한다.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봉건 세력들을 없애자, 또는 봉건적 제도들을 없애자. 이렇게 봉건이라고 하는 건 신분제도나 토지제도 같은 낡은 제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없애자, 또는 그런 세력을 없애자. 반봉건. 그 다음에 5번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7종 천인 차별을 개성하고 백정이 쓰는 평양갓을 없앤다. 5번 6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신분제도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청산과부 개가를 허용하자. 무명잡세는 폐지해라. 그 다음에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해라. 그 다음에 10번으로 내려가시면
외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반외세 또는 반침략의 기치를 내세웠구나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 12개의 조항 중에서 이거 농민이 주장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12번. 자,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토지를 골고루 나눠줘라 라고 하는 내용에서 정말 농민들이 원하는 조항이 이거였구나. 하지만 나라에서 이걸 들어줄 수는 없었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농민 주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12조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집강소 교정청 쭉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봉기까지. 그래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과 조선군의 연합군에게 이제 패배하고 말았다. 자, 그리고 진압군은 소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광양, 순천, 장흥, 해남, 나주로 내몰려서 무차별 학살을 당했고, 자, 12월에 전봉준, 김계남, 손아중이 모두 체포돼서 처형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다. 자, 요 전봉준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알려진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봉준에 대한 거의 유일한 기록이 바로 공초문. 지금으로 하면은 신문 기록문, 뭐 조사 기록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공초문에서 이 전봉준에게 물어보죠. 너 뭐 하던 사람이니? 물어보고 너 왜 봉기 일으켰니? 그리고 왜 다시 봉기를 일으켰니?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중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초문 보시면 그런 내용들 뒷장에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전봉준의 유고시, 유고시라고 하는 건 유언으로 남긴 시 같은 거예요. 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의 성격. 자, 성격은 우리 좀 전에 반봉건, 반외세 딱 정리를 했었죠. 767페이지 보시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며 반봉건, 반침략의 민족운동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가보개혁에 이런 여러 가지 개혁안이 반영이 되죠. 그래서 가보개혁에 개혁사항들이 반영이 됐다. 아까 뭐 신분제 폐지라든가 과부계가 허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반영이 되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이 동학농민운동의 자녀 세력들은 을미의병으로 가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을미의병, 뭐 영학당, 영학당, 남학당, 활빈당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은 동학농민운동 관련 민요, 이거 되게 많이 들어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공초문 나와 있어요. 공초문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1900년으로 가면 활빈당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활빈당의 활동도 나와 있어요. 쭉 한번 보시고, 동학농민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안타깝게 진압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공초문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하고 동학농민운동. 자, 동학농민운동이 사실 요 근대의 내용 중에서 가장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의 흐름을 좀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 동학농민운동은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한 원인 중에서는 뭔가 이 농민들만 주도했다는 게 좀 안타깝고, 농민들과 뭐 다른 세력들이 좀 연합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는 농민군이 앞으로 이런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어떤 개혁안, 말하자면 이게 패전개혁안 말고 뭔가 좀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국가에 대한 그런 뭐 어떤 청사진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동학농민운동까지 정리했고요. 우리는 점심 먹고 와서 가보개혁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